예, 김병준의 대담입니다. 오늘은 이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척 통상장관이시죠. 당시에 김현종 본부장 모시고 그 당시의 이야기, 굉장히 그 참 어려웠던 일인데 그 이야기, 또 그 이후의 이야기, 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문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본 쪽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TPP, 이 환태평양 자유무역 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대담인데 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네네. 그 인간적으로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김 장관 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부러워하는가 하면 영어를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정말 영어를 애들도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그 뭐 미국과 영국서 공부를 했으니까 웬만한 영어를 하죠. 자기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가리는데 정말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더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것 같다. 그 배경이 있죠. 예. 그건 그 외교부에 계신 부모님 따라서 예. 68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예.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었고 예.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예. 그 영어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그 UN 대사 시절 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 broken Englis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잘하는 영어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콩글리시면 콩글리시고 인도 영어면 인도 영어 이런 농담이 있었었죠. 예. 말이 잘 안 되면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노하우만 있었으면 됐었습니다. 그 내용만 잘 알면 됐었었는데 21세기에 와서는 그 노하우 플러스 이제 그 전달,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하지만 협상가 입장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마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이제 전달하는 기술. 그 전달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가는 예측 불능해야 됩니다. 상대가 잘 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에 있는 것보다 180도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측 불능보다도 예측 불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상상도 못하는 카드를 딱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상가족 상봉 가자 이런 이슈 가지고도 그래 우리가 식량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북핵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런 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위에 장관이 어느 정도만 안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생하신 거 봤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일종의 그 속마음이 아니라 협상의 카드로서 뭘 이렇게 던져놓으면 일반 이제 그게 언론에 나가면 일반 국민들은 그게 이제 본심인 줄 알고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실은 당혹스럽지만 이 가슴도 아프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 게 아마 특히 국제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말 좀 일종의 이 카드로서 아니면 숨겨진 다른 뜻을 가지고 일부러 안 할 것도 할 것처럼 이렇게 내놓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도자라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정부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본과 멕시코가 FTA가 타결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중남미의 무역 흑자가 우리가 50%가 멕시코에서 나왔었습니다. 약 20억 불이 됐었었죠. 그래서 그때 외교부 직원 담당 직원들한테 FTA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답이 멕시코에 가서 사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배깅을 해보자. 이랬었는데 사실 우리 이 소용돌이 치는 그 동북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한 번도 없는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항상 그 갑을 관계에서 가급적이면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그 자주 의식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도 보면은 멕시코한테 가서 사정을 하지 않고 멕시코가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먼저 FTA를 요구할 것인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런저런 가지고 오해받으면서 이제 가슴 아팠던 적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가 하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리 개방에 관해서 그것이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우리 경제가 개방 체제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권영길 당시 그 후보 또 그다음에 이해창 후보하고 대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권영길 후보가 이쪽 그 노무현 후보에게 이 신자유주의 체제 그다음에 개방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대선 토론에서 바로 한 말이 뭔가 하면 개방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신자유주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농민들이 굉장히 그 농산물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럴 때도 그 농민들 만나가지고도 정말 뭐 엄청나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과감하게 했거든요.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체제로는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공약을 또 개발할 때도 기본적으로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또 지지자들 상당수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FTA 특히 미국과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온 국민이 특히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반미 감정도 있는데 미국과 FTA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게 아마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초창기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말하자면 처음부터 FTA를 미국하고 먼저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일본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일본을 먼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전략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아마 이제 그 개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확고한 그 공동체라는 것은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 전략, 전술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과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미국에 대해서 간단히 이게 반미, 친미가 아니고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즉 가츠다 태프트 밀약 때 어떻게 했는지 58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는
호주, 영국 안을 보면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돼 있었는데 일본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바꾼 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갖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 개혁입니다. 개방 개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우리 지도자는 통치권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흐름을 보는 그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 파천, 그리고 러일전쟁, 가츠사 태프트 밀약, 을사능약, 한일합방 해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또다시 그런 흐름이 동북아에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먼저 주도권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FTA 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FTA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지금은 100% GDP 대비 100%가 넘었지만 그렇죠. 벌써 3, 4년도만 해도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7, 80%였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22, 24%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반면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었고 또 하나 이제 또 그 고려 대상은 뭐였냐니까 보통 1만 달러에서 1인당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가는데 10년 이하에 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 싱가포르는 4년에 했고 일본은 6년에 했고 덴마크 7년에 했고 그 영국과 스페인은 9년, 미국이 10년을 이뤄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12년 차 17,000불 그렇죠.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출산율도 보면은 세계 평균이 2.65명이고 OECD 평균이 1.6명인데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1.08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제가 WTO에서 근무하면서 WTO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은 다자 무역 체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서 4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사무국에서 근무해 보니까 다자 체제라는 것은 말이 다자 체제지 네 개 나라 즉 미국, EU, 인도, 브라질이 합의되면은 그거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포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고 우리한테 유리한 판을 만들 수가 있을까?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까? 오히려 양자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다보스에서 한 시간 이상 만났을 때 서로 말은 오고 가고 하진 않았었지만 서로 느꼈던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통상 그 FTA 전략을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동시다발적 전략이라는 것은 그 분모 역할을 했던 그 논리는 원교 근공입니다. 그래서 그 수평적인 관계가 한 번도 없던 동북아 지역에서 김대중 정권 때 우리가 물려받은 게 한일 FTA였는데 이것은 단추가 잘못 꿰어졌던 것이죠. 뭐냐니까 한일 FTA가 성사가 되는 순간 191억 불이었던 무역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 300억 불로 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인하, 관세 철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관세 무역 장벽입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70년도 때 대우가 와이셔츠를 일본에 수출할 때 남자 와이셔츠 컬러에 핀이 있는데 이 핀이 너무 두껍다, 짧다, 날카롭다 이런 그 규격 가지고 아니면 그 검역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가지고 수출을 중단시키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첫 단추가 일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과 함부로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이건 결국은 제2의 한일 합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있겠죠. 한국 상품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본 소비자들이 네. 일본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상품을 좋아하죠. 예. 우리한테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우리에 대한 거부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본 타자가 일본이 아니고 결국은 종착역을 봐야 되는데 그 예. 종착역은 우리하고 가장 그 교역량이 많은 미국, 중국, EU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면서 원교 근공 차원에서 미국과 FTA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미국은 우리가 통상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미국하고 BIT라고 해가지고 양자 투자 협정이 그 체결이 안 됐었죠. 그것도 못 하는데 무슨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은 FTA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뉴스 커버리지가 잘 예. 김병준의 대담. 캔쿤 멕시코에서 다자 무역 협상을 했을 때 그 깨졌는데 그게 한국 잘못으로 우리가 뒤집어 쓰고 깨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는 한국은 통상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아닌 걸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래서 FTA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FTA를 하자는 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멕시코한테 가서 사정하는 것보다도 북미 시장에서 캐나다에 먼저 접근했습니다. 캐나다를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수출하는 상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미국 35개 주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이 있는데 거기에 70명의 상원 의원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우리하고 FTA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참 타이밍이 희한하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일본이 와서 하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노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왜 노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중국하고 하기 위해서 노라고 했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덩치가 크고 아직도 FTA를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하고 먼저 한 다음에 중국에 가도 늦지가 않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한 캐나다 FTA를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미국 무역 대표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가는 자기 속마음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첫 그 회의였는데 한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방 개혁이 무척 힘들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한일 FTA를 집중하고 그리고 예. 김병준의 대담입니다. 오늘은 이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대중무역에서 하루의 무역 흑자가 1억 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2만 개의 기업이 약 300억 불을 지난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반이 이제 흑자를 내고 25%가 이제 그 똔똔되고 이제 25%가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그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좀 잘 갖고 나가고 그리고 아세안에다 신경을 쓸 거다. 근데 이 선진국 그 협상가들 보면요. 그 스타일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할 때 내 말 잘 들어봐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선진국 협상가들은 그거 살짝 넘어갑니다. 근데 그 문장이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by the way 아니면 you know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상대방한테 우리 통상 정책을 쭉 설명하고 우리는 개방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면서 by the way 다음 주에 캐나다하고 FTA 출범시킨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왜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았냐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은 변호사인데 워싱턴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을 다 읽어보는데 미국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 관심이 없다. 왜냐니까
미국 관세율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역 흑자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해서 그 원화를 약화시키면은 그 2.5% 이상이 나오는 효과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내가 미국하고 FTA를 하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서 칠레 에이펙 당시에 밥 젤릭 무역 대표죠. 그 당시 나중에는 이제 그 컨돌리사 라이스 국무부 장관 밑에서 부장관도 하고 또 이제 그 세계은행에서 세계은행 총재까지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좀 성깔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첫 만남에서 워싱턴에서 만났을 땐 솔직히 싸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CDMA하고 GSM 기술 정부가 그것을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느냐. 89년도에 HDTV 결정을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왜 자동차 판을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그 바꾸느냐. 미국 자동차 수출이 한 3,000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3,000대가 아니고 3,994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를 타겟팅한 게 아니라 미화 차원에서 EU에 가봐라. EU 자동차판은 다 정사각형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그리고 CDMA하고 GSM은 우리나라가 미국 인디애나주밖에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면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하고 혼란이 생겨서 안 된다. 시설도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 비효율적이다. 에피션시 차원에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싸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날 이건 이제 회의가 다 이거 안 된 거구나 하고 그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칠레 에이펙에서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이 우리한테 먼저 예비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제가 이제 그 먼저 예비 협상을 제안해 온다는 것을 강조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라는 것은 먼저 하자는 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북미 쪽은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미 FTA가 시작되고 큰 논란 끝에 이제 나중에 우리 협정 서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몇 번 위기가 있었죠. 마지막 날도. 네. 안 될 뻔한 거죠. 네, 뭐 좀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었죠. 제 기억에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 전 밤에 뭐 있었던 일들. 그럼 뭐 다 이야기하실 수 없을 거고. 어쨌든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제 서로 이제 타협이 됐는데 지금 한 2년이 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역시 이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한미 FTA의 그 총체적인 결과는 역시 우리가 잘한 것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FTA는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가 이 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치를 잘해야 됩니다. 내치를 잘해야 되고 FTA라는 것은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런 그 협상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내치를 잘해가지고 이것이 고루고루 우리 서민들하고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FTA를 한다고 그럴 때나 지금이나 FTA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제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한미 FTA를 해가지고 나라가 또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네. 근데 보면 이 반대하는 쪽은 마치 이것이 우리한테 큰 뭐가 돼서 이게 일종의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한쪽은 이게 막 하기만 하면은
대단한 뭐가 떨어질 것처럼 무슨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우리가 FTA를 하는 거는 지금 한국과 같은 사회 이 나라가 도대체 개방 체제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개방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 내치를 통해서 정부가 내부의 어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그다음에 금융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지금 지난 세월을 보면 FTA에 관한 논쟁이 거의 양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내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개방 체제를 전제로 내치를 바꿀 것이냐 이 논의보다 찬성과 반대 논의만 그냥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우리 내치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우선 뭐 경제 차원에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2011년 2월 중순에 제가 기억에는 그게 비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준되기 전에 2011년도에 그 무역 흑자를 대미 무역 흑자를 보면은 116억 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준되고 난 이후로 2012년 제가 아까 2012년 3월 달에 비준이 된 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0년에 무역 흑자를 보면 151억 불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5억 불이 되고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8월 무역 수지를 보면은 150억 불입니다. 아마 작년도 200억 불이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많이 그 손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통상 협상가들이 많이 표정 관리를 좀 하고 다니는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간단히 뭐 투자도 늘었습니다. 투자는 그냥 여전하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 수입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우려했던 소고기도 보면은 한우는 작년에 소고기 시장에서 50%가 유지가 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보통 계속 40 내기 50%는 유지가 돼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2013년에 50%가 유지가 됐었었고 14년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반대하시던 분들이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뭐 FTA 안 해도 그 정도 늘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비교역 부분, 이 비혜택 부분도 FTA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도 결국 늘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봤더니 그건 반도체가 늘어나 가지고 많이 이제 그 비수혜 품목이 이제 늘어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그 수혜 품목이 늘어난 것 같은데 수출이.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안 해도 늘어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논쟁은 참 물량 가지고 하는 논쟁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양자 간에 지금 서로 주장이 이제 워낙 달라서. 근데 그거보다도 비판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뭔가 하면 이제 대구에 역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결국 한미 FTA로 피해를 좀 본 거 아니냐.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동반 성장 전략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좀 배려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면 또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한미 FTA 때문에 이것이 제약 요인이 돼서 못한다. 정부 조달에 있어서도 한국 중소기업에 우선 혜택을 좀 주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우선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용돌이 치는 동북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늘 많이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예. 무역을 하고 무역 의존도가 지금 GDP 100%가 넘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연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구한말 때처럼 대원군이 그 개방에 대해서 반대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현재 상태로 경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안 해야죠. 예. 그러나 그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FTA라는 것은 실장님, 우리가 그 감안해야 되는 것은 개량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량화 안 되는 그 부분의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G20 회의를 출범시키면서 예. 이 G20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USTR 쪽에서 하는 얘기가 한미 FTA를 타결한 한국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국제 무대에서 보면은요, 동북아에는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ICJ 판사들도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한국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디 그 구성을 할 때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끼면 한국이 못 낍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G20에 낀 게 사실이고, 또 FTA라는 것은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품 소재를 어디서 구매할 것이냐. FTA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보장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첫 해 2012년도에 보면은 2012년도에 1년 그 성적표를 보면은 중소기업도 대미 수출 물량이 3.1%가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 FTA에서는 중요한 것이 한국과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철폐를 했기 때문에 원산지 계산을 할 때 꼭 미국이나 한국 부품 소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생각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개방을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을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는 뭐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FTA를 할 때 결국은 여는 것 자체는 우리 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는데 이제 굉장히 그 온갖 노력을 다 하셨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치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제 그 개방에서 오는 그 자극과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서 우리 내부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개방 압력이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서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산업 구조가 변화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우리 산업 구조가 이 전체적으로 이 개방 체제에서 글로벌 체제에 좀 맞고 바뀌어야 되는데, 자본도 노동도 이동을 하기가 정부의 힘으로 이동시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이 산업 구조의 한계 기업을 갖다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첨단 산업을 더 키우고 해야 되는데, 자본도 이동을 안 하고 노동도 이동을 안 하고 또 정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개방 체제에서는 시장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면서 우리 산업 구조를 바뀌어야 되겠다. 이때는 그 바람이 불면 정부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것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직자들 보고도 그 앞으로 우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을 갖다 높여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공직자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품질 높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그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국제 표준의 ISD라든가 이런 그 투자자 국가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가 되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도 그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그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정책 품질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공무원들에게 중단기적으로 그 정책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 같은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중소기업 문제를 이야기 드렸는데 중소기업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죠. 말하자면 한미 간에서 또 그다음에 개방체제 아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협약에 의해서 뭐 조달에 있어서도 그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또 정부 지원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든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꾸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혁신에 관련된 혁신의 그 어떤 환경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최근에 와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이 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그 FTA에 대한 우려사항보다는 이게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 부대적인 그 당연히 내치 부분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노력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책 품질, 내치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같은 이슈만 봐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부 조달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군에다가 손톱깎이 납품을 하는데 그게 법이 어떻게 또 개정이 돼가지고 꼭 국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것.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손톱깎이를 납품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인구 반이 쓰는 37이란 우리 그 손톱깎이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길 더 선호해 줘야죠. 그리고 그 금융 부분에서는 금융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은 정책을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더 선호해주고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대한 그 관세가 제가 알기로는 14%인가 14.5%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세 철폐를 했거든요. 그러면 와인값이 안 내린단 말이에요. 안 내리는 이유가 그것을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고급 그 핸드백들 디자이너 그 고급 핸드백들도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왜 올라갔는지 그럼 우리가 그걸 병행 수입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 압력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내치죠. 병행 수입 같은 게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또 직구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가긴 갑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내치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해주고 관료 체제도 혁신하고 정책 과정도 혁신하고 금융 체제도 혁신하고 이렇게 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개방의 속도만큼 과연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야겠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FTA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북미 쪽에 가서 어떻게 그 미국을 자극시켜서 캐나다를 먼저 교두보로 사용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먼저 와서 예비 협상을 하자라는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 그리고 그 원교 공공으로 기초한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그 남방 정책은 일본하고 아세안이라는 시장이 동남아 그 10개 국가 시장이 우리로서는 시장으로서는 EU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뭘 의미하냐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더 커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거기는 근데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그 회의를 할 때 중국은 관세 철폐 시점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2010년, 일본은 2012년. 그래서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4주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 아세안 그 10명 장관들이 미니스터 김 장관, 한국은 그러면 2014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협상가입니다.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장님? 당연히 노죠. 그래서
아세안 장관들이 좀 실망한 표정을 하면서 그럼 2015년까지 필요하냐? 그게 아니고 이런 아세안 시장에 내가 중국하고 일본보다 더 늦게 올 수가 없다. 나중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2009년으로 그 마지막으로 그 세계 국가 한중일 중에서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은 FTA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는 제가 그 국회에 많이 이제 불려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대입니다. 그리고 왜 공감대를 형성을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왜 EU하고 먼저 FTA를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국민들 보면은 이 EU에 대한 좀 그 로맨틱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파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로마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그 상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좀 나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EU는요 미국과 달리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잔머리라고 할까요? J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길 먼저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접근을 했죠. 근데 돌아온 답이 뭐였냐니까 우리가 지금 3세대 FTA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칠레하고 FTA 하나 한 국가가 어떻게 우리하고 FTA를 하느냐. 한마디로 해서 어른이 유치원 학생한테 WTO에서 진행하는 DDA 다자 협상이나 신경 많이 쓰고 FTA는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옛날에 그 김종필 그 총리한테 그 일본이 한국은 그 중공업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 농업기계 정도나 생각해라. 이런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즉 하늘의 이정표를 본 거죠. 그러나 그 역시 또 EU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 27개 EU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는 스위스, 노르웨이, 리첸스타인, 아이슬란드, EFTA라고 했죠. EFTA 하고 6개월 안에 FTA를 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EU 뒷마당에서 노니까 EU가 그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WTO에 가입하지 못한 러시아한테 가서 산학 연구를 한 다음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FTA를 진행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와서 제 생각에는 중국과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니까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통일 대한민국이 왜냐니까 균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외교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악원 파천, 러일전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FTA를 협상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국이 이제 성장이 또 급하고 또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는 변화는 확실한 거고 또 변화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그 FTA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자 그 결과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 내용을 보면 한중 FTA는 균형이 잡혀 있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을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보다 먼저 선점을 했고 미래의 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서 대중 수출이 연간 즉시 철폐되는 게 87억 효과고 10년 이내는 458억 불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개방률을 보면은 또 이제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특히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방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농산물 91%하고 수산물 99%를 이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농수산 업계가 수출 시장이 이제 늘린 거고요. 열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는 수입액 기준으로 60%만 개방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건 품목수 따지면 30%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은 쌀은 물론이고 쌀을 비롯하여 고추, 마늘, 양파, 육류,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과실유 개방을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도 이제 다시 내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업계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재벌 3, 4세들이 나오는데 이 3세대, 4세대 재벌들이 1세대들처럼 그 벤처 골키퍼 정신이 아닌 벤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최근에 와서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 지금 농산물을 우리가 방을 잘했는데 과연 그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또 중국하고 지금 교역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특히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다는 걸 감안하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냥 그 첨단 분야까지 다 이게 내놓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실장이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니까요. 특허 정책입니다. 네. 특허 정책인데요. 예를 들자면 노키아가 이제 뭐 파산 됐을 때 사실은 노키아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키아의 특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그 IT 기업들이 파산을 하면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 기업 자체 아니면 그 권리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특허입니다. 특허죠. 예. 그래서 그 특허 정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특허는 예를 들자면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총리실, 대만은 대통령,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주석실 밑에서 특허 이슈를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특허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치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특허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개발도 해야 되지만 특허 인수가 중요합니다. 즉 M&A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도 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내치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 면에서 그 과학기술부가 이제 또 새로 뭐 등장을 해야 되겠죠. 해서 특허 정책을 한번 재검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최근에 말이죠 휴대폰만 하더라도 지금 샤오미 뭐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번에 LCD 같은 거는 지금 뭐 10년 동안 지금 유예가 됐다고 그러죠 서로 간에. 네. 하지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 와서 LCD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단지를 짓고 그다음에 그게 기술 혁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워낙 빠르게 따라오니까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중국 자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중국 경쟁력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임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임금입니다. 그 중국 임금이 우리보다 워낙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변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물론 변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임금이 아마 계속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 그 강화도 같은 섬에 보면은 그 북쪽 꼭대기에 그 교동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도에서 다리를 놓으면은 황해도 연백평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반대 개성공단을 우리 쪽에다 갖다 놔야죠. 네. 예를 그런데 들어서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죠. 예.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개성공단이나 이제 통일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야 개성공단 하나도 지금 완성하는 게 우선 급하지. 이것을 땡겨서 우리 쪽에다 갖다 놓는 게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잘못하면 개성공단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해서 미뤘던 기억이 납니다. 좀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네. 그 당시로서는 좀 섭섭했죠. 좀 소극적인 것보다도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물론 북한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으로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아까 그 실장님 그 말씀드릴 때 그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우리가 다들 아는 삼성과 그 애플이 그 특허 분쟁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삼성 특허가 그렇게 그다지 그 포트폴리오가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AT&T 계열사인 벨랩 그 김종훈 사장 당시 김종훈 사장이 이제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정부가 장관으로 모시려고 하고. 네네네. 거기서 우리가 그 특허를 수십 개 인수해 가지고 애플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한중 FTA를 언급하셨으니까 FTA라는 것은 실장님 항상 보면 그 국가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 뭐 내 일터 그리고 국가는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 단계는 첫 번째는 비전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략 전술로 움직이는데 이 비전은 물론 그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것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그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우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대한민국 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나라 이런 이제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통일입니다. 통일이 목표가 아니고 그 수단이죠 결국은. 그 이제 전술이란 것은 그 Battle of Thermopylae에서 봤듯이 그 스파르타 정예군 내공이 있는 300명한테 그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한중 FTA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 역사에 보면은 중국이 그렇죠. 지금 우리 그 한반도에 본인들이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반도에 개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조금 아쉬운 면이 한중 FTA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은 중국은 FTA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FTA를 하기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자기네들 날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날개가 어디냐니까 파키스탄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베트남하고 FTA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중국은 14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는데 선진국과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 1,400km를 지금 그 국경을 지금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중하고 FTA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중국이 어차피 FTA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 14개 그 국가들을 위와 하나를 기축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화권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이런 정책이고 그래서 그 위와 하나를 기축통화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좀 더 세게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무역 대금 결제도 원화하고 위환화로 하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달러 말고 미국 쪽 반발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이런 그 자주 의식을 갖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새우가 아니고 돌고래를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린 그런 그 경제 통상 이슈에서는 우리가 그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가 있어야죠. 그것을 주는 대가로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됐던 것은 뭐냐니까 2+2 체제를 받아냈어야 됩니다. 2+2란 것은 그쪽에 제갈공명 2명과 우리 쪽에 2명과 분기별로 예를 들자면 만나서 북한 유사시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포럼을 만들었었어야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 예, 왜냐니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그 사활이 걸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도 지금 체제를 봤을 때 지금 그 순망치론이라는 그 개념이 아직도 그 좌우하지 않습니까? 1421년도에 명나라 때 난징에서 북경을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동북 삼성이 이게 그 평화롭지가 않으면은 나라가 흔들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그 일종의 말하자면 한중 FTA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교섭팀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비경제적인 요소 아니면 비통상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감안해 줬었으면 좋았다. 한중 FTA는 경제 파트 결과를 보면은 균형이 잘 잡히고 그리고 그 농산물 같은 것도 방어가 잘 됐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욕심을 더 부리자면은 더 낼 수 있었다. 네, 어차피 중국은 FTA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우리의 그 자주적인 그런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그 의식도 좀 더 강했어야 됐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은 통일 아닙니까? 통일로 가야지만 우리가 통일이 돼야지만 또 이제 그 병자 혼란 때처럼 병자 혼란 때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하기 위해서 변방 국가도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통일이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보면은 나당 때도 보면은 668년도에 설린기가 평양에 2만 명의 그 군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거기 있었었고 거주했었고 명나라 때도 보면 임진왜란 때 보면은 송창이가 4만 3천 병력을 가지고 또 내려왔었고 갑신정변 때는 원세계가 1884년도에 그 횡포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전쟁 때 그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란 대중 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지 상당히 많은 사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무역협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지금 TPP를 빨리 하라고 주문도 하고 굉장히 그 동의도 하고 굉장히 밀어붙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급한 그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산업적 구조가 겹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 TPP에 지금 하겠다는 그 국가들하고 상대에 있어서 교역 부분에서 일본한테 잘못하면 뒤질 가능성이 있다.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그 질문이나 아니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보면은요, 뭐가 어떤 요소가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 무시되냐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FTA 지각생에서 모범생이 됐거든요. 세계 경제에 지금 뭐 75%, 80% 가까이 가니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갑입니다. 네. 일본은 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TPP란 것은 결국은 그 경제 규모를 보면요. 12개 국가가 협상을 하지만 90% 경제 규모가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이건 미일 FTA입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한미 FTA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TPP에 가입을 해서 미국에서는 한미 FTA를 골든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골든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TPP는 한미 FTA 그 개방 수준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원체약국이 아닌 상태에서 입장료를 엄청 비싸게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입장료를 비싸게 낼 필요는 없다. 네. 지금 저쪽에서 지금 이 선결 과제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입장료를 만약에 우리가 TPP에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입장료를 가장 세게 부를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겠죠. 일본은 틀림없이 공산품 관세 인하 철폐 99%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자동차 업계하고 기계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보이스를 못 내고 있어서 그러는데 자동차하고 기계 업계에서는 지금 이 분야를 일본과 미국과 FTA를 했을 때 더 개방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보면은요, 칠레, 페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개방 못했던 것을 다 개방하자고 나오고 있고, 미국은 MMA라고 해가지고 그 미니멈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 양을 더 늘려달라.
심지어 뉴질랜드도 우리한테 그때 가서 보자 하면서 요구할 것을 지금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요구하는 상품들 주로 보면 다 거의 다 농산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TPP를 하면 GDP가 1% 늘고 안 하면은 0.몇 %가 준다는 그 추상적인 논리 가지고 과연 별로 없죠. 국내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가능한 것인지. 근데 실장님 제가 TPP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언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입할 것인지. 기본적인 입장료를 그래서 너무 아까 비싸게 내지 아까 실장님께서 그거 말고도 개량화되는 그 한미 FTA로 인해서 개량화되지 않는 혜택이 뭐였느냐 중에 하나가 제가 한미 FTA를 협상한 제가 이런 그 제 입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언급을 아까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였냐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떳떳하게 협상했습니다. 미국하고 굴욕적으로 협상하지 않고 이고 차원에서 동등한 게 큰 소리치면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민족의 자부심 이것도 역시 그 무시 못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TPP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굴욕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만 언제 어떻게 할 것,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 저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대구 를 다니셨죠? 지난 한 1년 동안. 네. 그 대구 그 계명대학에 석좌 교수로 가서 강의 좀 했습니다. 대구 좀 답답하지 않던가요? 답답하죠. 보니까 좀 부산보다 발전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산은 아무래도 이제 항구 지역이고 네. 또 이 뭐라 그럴까 부산은 난 그래도 다양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다른 의견들이 크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대구 경북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단일하고 그거는 컬러풀인데 구호는 컬러풀인데 컬러풀하지 않는 그 다양성이나 개방성에서 좀 떨어지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썼죠. 아마 비슷한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개방 체제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한 개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 검토하기는 그 거시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구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들은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가령 제가 뭐 꼭 이런 식으로 추진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가장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터지고 난 이후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지바현 아니겠습니까? 지바현에 일본 그 소재 부품 중소기업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그런 그 공단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 개방 체제에 따라서 아니면 또 글로벌 경제 체제나 기술 혁신에 따라서 대구 지역 사회 같은 게 난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장에 걱정되는 게 앞으로 자동차 부분도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또 뭐 그야말로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 뭐 동력 전달하는 부분부터 확 달라지면서 부품만 하더라도 숫자가 뭐 확 지금하고 완전히 줄어들면서 물론 다른 건 또 늘어나겠지만 부품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 자동차 부품들이 대구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고민이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섬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개방적이고 다양한 그 시각에서 좀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대구는 더 안 가시는 거죠 이제? 네. 그 이슈는 실장님 아무래도 노사관계 문제가 잘 풀리고 투자 유치를 계속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좀비 기업들을 좀 정리하면서 자본이 좀 벤처 그 쪽으로 창조 그 기업 쪽으로 좀 흘러가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좀 이제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글로서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저는 이제 자주 뵈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그 국가 단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통상 분야 협상을 하고 개방 체제를 이제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뭐 그냥 오로지 개방만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또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도 좀 챙겨 줘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뭐 하다 보면은 미국 쪽에 더 힘을 실어줬다 말이야. 그쪽 편을 든다 뭐 이런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이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달라지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협상 과정에서도 쭉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도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 이렇게 해서 동북아 전체를 생각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그 우리 국가적인 생각 어떨 때는 보면 상당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국가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이제 그 인식이 한때 뭐 때로는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우리가 FTA 전략, FTA 그 전략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볼륨을 키워서 우리가 몸집을 키워가지고 열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 당시 중국에서 왜 그 수나라를 저렇게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고려의 그 힘이 어디로 갔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에만 의존하는 국방 전략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 자주우식과 자주국방의 그 중요성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볼륨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 의존도를 열강국들에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김옥규는 아마 그 시대적 통찰력이 있었지만 정치력이 없었었고요. 정치력이 없었었고 그리고 대원군은 정치력은 있었지만 위대한 뜻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전봉주는 위대한 뜻과 힘은 있었지만 그 시대적 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패권 국가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시 미시 차원에서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우리는 그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